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옛말에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알아서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차라리 모르는 게 마음 편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과 같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는요, 오히려 모르면 독이 되는 정보도 있습니다. 네. 바로 올바른 약물 복용법인데요. 네. 오늘 TV 메디컬 약손에서는요, 우리가 잘 몰랐던 약물 복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건강 주치는요, 약학대학의 김윤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현대 의약품의 발전은 인류가 아픔을 참기 위해서 네. 또 병을 낫게 하기 위한 어떤 실험의 결과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것들이 아마 오늘날 의약품에도 좀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언제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을까요, 교수님? 네. 인류가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것은 아주 오래된 역사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질병의 역사랑 거의 동반됐다 싶을 정도로 오래됐는데요. 네. 예전 기록에 의하면 신석기 시대 때 그 미라의 주머니에서 자작나무 버섯이라는 게 발견이 됐는데 그게 이제 장에 있는 이제 편충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로서도 사용이 됐었고요. 그리고 뭐 고대 중국의 기록이라든지 이집트의 기록에 보면 뭐 몇백여 가지의 치료제들이 기록돼 있을 만큼 생각보다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식물이나 뭐 뿌리, 잎 이런 것들을 이제 먹으면서 좀 질병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개발이 된 게 현대의약품의 시초이자 최근에 마약성 진통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르핀입니다. 네. 그래서 그 진통제가 마약류로 이제 분류가 되긴 하지만 오래전부터 이제 아편에서부터 추출한 그런 원료로 이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전부터 진통제를 아마 또 가장 먼저 찾지 않으셨을까 하는 느낌도 네. 듭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여러분들 가정에도 보면 뭐 진통제를 비롯해서 뭐 빨간 약부터 시작해서요. 소화제 등등 많은 상비약들을 갖고 계실 텐데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 가정의 상비약 비상용으로 어떤 약들을 구비해 놓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가정에서 우리가 흔히 준비해 놓은 약을 이제 가정 상비약으로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네. 급한 그런 질병의 치료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서 몇 가지 구비해 놓은 좋은 의약품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는 뭐 감기약 그리고 네. 뭐 진통제 그리고 뭐 파스나 밴드, 연고류 같은 것들이 그에 대한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약국에 가면 정말 다양한 약들이 있는데요. 어떤 약들은 처방전 없이도 구매할 수 있고 또 어떤 그렇죠. 약들은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약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교수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흔히 아는 그 의약품, 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일단 일반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 우리가 약국에서 상담을 통해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들인데요. 그러한 의약품들이 나름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어느 정도는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전문 의약품은 확실히 이제 병원에서 우리가 진료를 받고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의약품이 상대적으로 오남용에 대한 리스크가 좀 높고요. 일반 의약품에 비해서 신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용량과 용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뭐 편의점 의약품이라고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약국에서 사용하는 구입할 수 있는 약제와는 편의점 의약품은 어떻게 다를까요? 편의점 의약품은 보통 저희가 24시간의 그 편의성을
좀 추구해서 네. 2012년부터 해가지고 약사법이 개정된 이후로 우리가 긴급하게 사용이 좀 필요한 경우에 지금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의약품들은 다른 의약품들에 비해서 효과나 부작용이 조금 떨어진 약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 효과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위험성을 조금 더 낮춰 두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양한 약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 우리나라가 다른 여러 나라에 비해서 약물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실제 여러 데이터에 의하면 예. 우리나라가 다제 약물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약물들을 이제 많이 사용하는 좀 편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기준으로 봤을 때 노인 환자들이 다제 약물의 처방률이 23.6%로 거의 4명 중에 1명의 노인분들은 좀 많은 약물을 처방한다라고 일단 알려져 있고요. 그런 것들이 연세가 더 들면 들수록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OECD에서 공개한 데이터에 의하면 3개월 이상 환자들이 5개 이상의 약물을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노인 환자들의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7개 그 국가 기준이긴 하지만 대략 한 50%, 하지만 우리나라는 70%에 육박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양상이 매년 갈수록 이 약물 복용의 현황이 더욱더 늘어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에 81만 명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117만 명까지 10개 이상 약물을 60일 이상 넘게 복용하는 만성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약물 사용으로 인해서 다양한 약물 과용 관련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14,800여 건 중에 환자 안전 사고 중에서 약 43%가 약물 관련된 사고로 이제 알려져 있었고요. 이러한 약물 안전 문제는 의약품 자체가 발생시키는 이제 약물 이상 반응도 물론 충분히 포함이 돼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의약품 사용이 어떤지 그 적절성에 대한 그런 오류로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양상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치료제도 도입이 되고 새로운 의약품이 계속 개발이 되면 될수록 시장 규모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의약품 사용량의 증가에 따른 약물 안전 사고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그 약을 말씀하시면서 뭐 하루에 5알 내지는 하루에 뭐 10알씩 드시는 환자분들도 많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들다 보면은 만성 질환에 노출되기 때문에 드시는 약제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마도 오남용 되는 그런 약제들도 좀 특징적으로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뭐 질병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가벼운 질병을 위해서 복용하는 뭐 진통제부터 시작해서 뭐 항생제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이제 오남용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노인분들이나 이제 만성 질환에 이제 하나씩 이제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뭐 안정제라든지 뭐 수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추신경계나 우리의 이제 감정 그리고 행동 이런 것들을 나름 컨트롤하는 약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약들이 오남용에 대한 그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어른들과 다르게 유아나 소아 같이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직 장기가 좀 덜 자라기도 했고 또 어른들이 챙겨줘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그렇죠. 때문에 좀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많이 따라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의약품을 이제 드시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도 이렇게 한 번씩 따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 약물 관련된 안전 사고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랍에 두거나 아이들이 이제 잘 안 보이는 그런 높은 곳에 위치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특성들과 더불어서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이 약을 잘못 복용하게 됐을 때는 그 어른들에 비해서 장기가 미성숙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이 뭐 간이나 신장이나 폐 쪽에 미성숙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약의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들한테는 의약품 안전 사고들의 예방을 더욱더 주의 깊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과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약. 다양한 의약품들이 한 곳에 자리한 조금 특별한 약국을 찾았다. 네, 약학대학에서 학생들 교육을 위해 있는 곳인데요. 실제 약사 임상 현장에 나가기 전에 미리 실무 실습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실제 현장에 쓰이는 여러 가지 약들, 사용법, 복약지도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해보고 익힐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 보조제부터 치료약까지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약. 우리는 이 수많은 약물들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복용하고 있는 걸까? 네, 여러 가지 약의 종류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제형들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약, 그리고 필름 코팅제, 그리고 캡슐제, 구강붕해정, 흡입제, 패치제 등등 다양한 약물의 제형들이 있습니다. 환자가 왔을 때 그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환자의 눈빛과 몸짓과 이제 행동들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그 환자분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복약 지도를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복약 지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중요시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약도 어떻게 복용하느냐에 따라 약의 효과가 달라진다. 때문에 적정 용량을 언제, 어떻게 투약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또한 권장 용량 초과 시 약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훨씬 용량도 높고 함량도 순도도 높은 그런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들이 전문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훨씬 더 용량 용법을 잘 지키셔야 부작용이나 효과를 잘 보존을 할 수가 있고요. 일반 의약품은 그에 비해서 이제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의약품들로 약국에서 손쉽게 구비가 가능한 비교적 안전한 의약품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관련된 정보는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약국에서 받은 복약 설명서나 또는 약국에서 받은 봉투에 보통 웬만하면 정보들이 많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시거나 뭔가 어디에 빼놓고 오셨다라고 하신다면 손쉽게 요새는 이제 인터넷으로도 검색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지만 약학 정보원과 같은 그런 플랫폼을 이용을 하시고 검색을 하신다면 손쉽게 제품명이나 약의 성분명을 검색을 하시면 그 관련된 효과나 부작용들, 사용법 이런 것들을 손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잘 쓰면 약, 잘못 쓰면 독이 되는 약물 관리법. 수많은 정보와 쏟아지는 약의 홍수 속에서 올바르고 똑똑한 복용이 내 몸을 지키는 첫걸음이 된다. 네, 결국 이제 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그 약물마다의 용량 용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한치 않는 부작용과 효과적인 측면에서 이상적인 반응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용량 용법을 지키신다면 오남용의 걱정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대 내에 있는 실습 약국의 현장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 약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환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올바른 약 사용법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따로도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환자 입장에서 올바른 의약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설명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포장지나 그리고 또 안쪽에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조그만한 종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환자분들 그걸 안 보시고 버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그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효 성분이 어떤 거인지부터 시작해서 약물의 효능과 용량 용법 그리고 사용했을 때 주의해야 되는 주의사항들, 경고사항들, 사용 기한, 저장 방법 등등 다양한 정보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재된 의약품들에 대한 정보를 환자들은 꼭 인지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이런 것들을 이제 잊어버리시게 되면은 언제까지 복용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얘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고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한 설명서는 꼭 잘 숙지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약물들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약물의 오남용인데요. 약물의 오용은 이제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하긴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나 약사가 이제 사용한 그 지시랑 달리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잘못 사용한 경우들이 이제 오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약물의 남용은 이제 질병의 치료 목적도 목적이지만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의 이제 같은 것들도 이제 여기 포함이 되고요. 자신의 이제 기분이나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를 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이제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설명서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만 우리 이용하시는 분들이 난다치 읽기는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Q&A를 준비했는데요. 이 질문 통해서 궁금증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홈쇼핑에서 파는 약은
다 낫게 해줄 것처럼 광고하던데 맞습니다. 그것만 보고 있으면은 저것만 먹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네.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홈쇼핑에서 광고하는 대부분의 약들은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건강기능식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에 비해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다 믿고 이렇게 다 질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시면은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궁금증 알아볼까요? 약을 먹을 때 보통 처방해 주실 때 식후 30분이라고 얘기를 맞아요. 해주시는데 꼭 식후 30분 지켜야 하나요? 네, 이게 약마다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약물마다 이제 용량용법이 이제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식후 30분에 먹는 약이 대부분이지만 사실 식전에 먹어야 효과나 부작용이 적은 그런 약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식간에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오히려 취침 전에, 자기 전에 이렇게 드셔야 되는 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후 30분에 먹는 약이라는 게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렇게 드시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용법으로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질문은요. 증상이 심할 때는 약을 2배로 먹어야 빨리 낫죠? 라고 하시는데 이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닌 게 맞고요. 증상이 심하다고 해서 약을 2배로 먹어야 빨리 낫는다. 예. 약을 2배로 먹으면은 부작용도 그만큼 2배로 네.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의 올바른 사용법을 위해서 용량용법을 정확하게 준수해서 드셔주셔야 우리가 원하는 약효를 볼 수 있고 부작용은 덜 이렇게 예측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캡슐이 목에 걸리는 느낌이 싫어서 안에 가루만 먹습니다. 큰 알약은 반으로 쪼개서 먹어도 괜찮나요?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캡슐 같은 경우에는 벗겨서 그냥 안에 들어있는 것만 가루만 먹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괜찮습니까? 몇 가지 캡슐제는 이제 그렇게 고안된 약들도 있긴 있는데요. 예. 대부분의 이제 그런 캡슐에 있는 가루만 드시게 되면 이 삼키시다가 이제 그 식도나 여기 쪽에 위장관 쪽에 오히려 염증 반응이 좀 더 심해질 수도 있겠고요. 예. 그리고 캡슐 같은 것들은 이제 특정 우리 기관에서 이렇게 분출되게끔 고안된 그런 약들도 있어가지고 저렇게 임의대로 안에 가루만 따로 빼서 드시는 것은 피하라고 이제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큰 알약은 반으로 쪼개서 먹어도 괜찮나요? 큰 알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몸속에서 서서히 그 약이 성분이 노출이 되면서 약효를 오래 지속될 수 있게끔 고안된 서방 제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뭐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고안된 서방 제형들은 반으로 쪼개는 순간 이렇게 서서히 배출되는 그 효과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이렇게 쪼개서 먹는 것은 좀 피해달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저는 약만 먹으면 속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떨까요? 약의 부작용 중에서 이 속이 불편하고 메스꺼리고 하는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물론 너무 심하게 되면 약을 변경하거나 중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감이 조금 어느 정도 적당하시다면 사실 식사랑 함께 드시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식사랑 같이 드시면은 속이 좀 덜 불편한 게 많이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약마다 식사랑 함께 드시지 못하는 약물들도 있습니다. 식후에 즉시 이렇게 드시는 것들이 불가능한 약물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속이 너무 불편감에 의해서 우리가 식사랑 함께 복용을 하시면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은 물을 마시면서 약을 먹는데 간혹 가다가 물 없이 그냥 삼키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요건 네. 괜찮습니까? 물 없이 삼키게 되면 뭐 모든 약이 그렇지는 않지만 특정 몇 가지 약물들은 넘어가다가 멈추게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식도나 이런 쪽에서 이제 멈추게 되면은 식도의 염증 작용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고요. 더 심해지게 되면 식도의 천공이라고 해서 식도에 구멍이 뚫리게 이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삼킨다고 하게 되면은 약의 흡수가 변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일정 수준의 흡수나 이런 것들이 약을 개발할 때 다 이루어지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물과 함께 복용이 돼서
평가가 된 것이기 때문에 물 없이 그냥 침으로 이렇게 복용을 하시게 되면 그런 양상도 좀 변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주의로 저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도 살펴볼게요. 약을 먹고 난 뒤에 바로 누워서 쉬어도 되죠. 약을 먹고 바로 눕는 행동 괜찮은 겁니까? 바로 누워서 쉬게 되면 약이 중간에 내려가다가 우리 몸에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아, 네. 뭐 그런 멈추는 게 뭐 식도나 이제 위쪽에서 이렇게 너무 오래 정체가 되거나 하게 되면은 그쪽에서의 이제 염증 반응이나 자극이 좀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약물들이 사실 바로 이렇게 눕기보다는 앉아 계시거나 이렇게 서 계시거나 하면서 안정을 좀 취해라라고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부작용에 대한 확률도 조금 적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이렇게 누워서 쉬는 것은 좀 피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점차 나이가 들면서 많이 겪는 질환 중에 하나가 골다공증이잖아요. 네.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도 특히 많이 고생하시는데 약을 먹을 때 서서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골다공증 약을 서서 먹어야 된다고요? 네, 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골다공증 약은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의 계열의 약물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약물들의 특징이 저희가 식도에 자극을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서 드시라고 이제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제 식도에 염증이나 아까 말씀드린 식도에 이제 구멍이 나거나 할 수 있는 굉장히 안 좋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서 이렇게 드시게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몸이 불편하시더라도 조금의 시간은 꼭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친구가 비슷한 증상으로 약을 나눠주던데 그 약 먹어도 괜찮을까요? 비슷한 증상 있는 친구끼리 나눠 먹어도 되나요? 네,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좀 나눠 드시는 경우들이 좀 네. 있는데요. 예. 사실 굉장히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 비슷한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질병이 아예 다를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 이제 같은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개인별로 약을 필요한 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만 비슷하다고 해서 약을 먹게 되면 오히려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음을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페이지도 만나보겠습니다. 약을 냉장고에 넣어두면 오래가고 좋지 않나요? 약의 보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오래 가겠거니 하면서 이렇게 넣어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약마다 적절한 그 보관 조건이라는 것이 저희가 약물 개발할 때 다 정해져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냉장 보관이라면은 어느 정도 적절하겠지만 실온 보관이라든지 상온 보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냉장고에 오래 넣어두게 되면은 약이 이제 뭐 분리가 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워낙 기대하는 약효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것은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냉장 보관하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실온에 보관하라고 하는지를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오래된 약이 있는데 모양도 안 변했는데 버리기 너무 아까워요. 맞습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제 아까워하시면서 이렇게 안 버리신 분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은데요. 사실 저희가 약물마다 이제 사용 기한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약을 통을 까거나 약이 어느 정도 이렇게 처방돼서 조제돼서 나온 것들은 그런 사용 기한이 더 짧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 사용 기한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약효를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까우시더라도 버리시는 거를 저희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래 두셨다가 다음에 같은 증상 나왔을 때 또 섭취하시려고 그러고 하고 싶은 마음은 네, 있어요. 네, 저도 늘 그렇습니다만 지양하는 것을 얘기해 네. 주셨고요.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약은 물에 녹으니까 하수구나 변기에 버리면 되죠. 네,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또 질문을 주셨거든요. 약을 어떻게 항상 처리해야 할지가 고민이실 맞아요. 텐데 어떤 적절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실 저렇게 하수구나 변기에 버리면 이제 약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화학 성분이기 때문에 이 약이 이제 뭐 강물이나 이제 바다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구나 변기에 버리시는 것보다는 가까운 약국이나 뭐 보건소,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버리시는 게 저희는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평소에 약물 복용하면서 가지고 있던 그런 궁금증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음식에도 궁합이 있듯이 약에도 좀 궁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다양한 약들을 먹을 때 함께 복용해도 괜찮은 약이 있을 것 같고요. 안 되는 약도 있을 것 같은데 PPT로 준비해 오셨죠?
저희가 약물 상호작용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약물 자체가 약물과 약물 간의 상호작용일 수도 있고 저희가 흔히 함께 먹는 음식과도 상호작용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소염 진통제 같은 것들이 그 예시인데요. 카페인 함유 같은 제품이 같이 들어갔을 때 위장관 부작용이 훨씬 커지기도 하고요. 특히 또 이제 감기약도 이제 카페인이 들어있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도한 카페인 섭취로 인해서 이제 불안과 불면증이 더 심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제 유제품이나 탄닌 함유 제품들, 보통 이제 녹차나 홍차에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그리고 자몽 주스가 이제 그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유제품과 탄닌 함유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 항생제나 뭐 빈혈제 이런 것들이랑 같이 복용을 하게 되면은 약물의 흡수가 이제 변해서 약효가 감소하는 그런 작용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몽 주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이제 드시는 만성 질환 치료제들로 이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들 많이 드시게 되는데 우리 몸에서 이 약이 들어가게 되면은 간에서 약물을 변화시키고 대사시키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자몽 주스가 이제 그런 과정을 막게 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훨씬 이 고혈압 약이나 고지혈증 약들 같은 부작용들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물과 음식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추가적으로 약물과 약물 간의 이제 상호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트라코나졸과 같은 이 항진균제 약들, 무좀 치료제로 이제 많이 쓰이는 약들도 있고요. 그리고 고지혈증 치료제로 쓰이는 이 스타틴 계열 약들을 같이 복용하게 됐을 때 이 스타틴의 그 농도가 올라가서 근육과 관련된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에 갑자기 통증이 생긴다든가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포민과 이오프로마이드와 같은 이 조영제들이 또 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T나 이제 혈관 조영제 같은 것들을 이제 쓰게 되는데 메포민의 이제 마찬가지로 농도가 올라가서 이 젖산산증과 같은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실데나필과 질산염 제제를 또 같이 병용하게 됐을 때 혈압이 너무나도 많이 갑자기 떨어져서 안 좋아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타라신과 폰탈, 아나프록스, 에어탈과 같이 우리가 소염 진통제로 많이 쓰이는 약물들도 같이 쓰게 되면은 위장관 출혈과 같은 부작용들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어르신들께 영양제 선물 참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어르신분들 중에 이런 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영양제를 드시면 안 되고 이런 주의사항도 맞아요.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는 오메가3라든지 은행잎 추출물 같은 것들이 그 예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약물들을 너무 이제 많이 복용을 하시게 되면은 혈액이 오히려 묽게 돼서 뇌졸중이나 뇌출혈과 같은 그런 그 뇌혈관 질환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그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글루코사민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뼈 건강을 위해서 많이 복용하시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 또 같이 복용했을 때 혈당이 또 올라갈 수 있는 부작용이 또 있어서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요오드를 많이 포함한 다시마환 또는 셀레늄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드시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환자들한테 조금 주의가 필요한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비타민 C나 칼슘제도 많이들 찾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타민 C나 칼슘제를 또 이제 과량으로 복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장 결석 또는 요로 결석이 또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이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음대로 줄일 수도 없는 게 네. 바로 약인 것 같은데 똑똑하게 잘 먹으려면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질환별 약 복용법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볼 질환은 바로 고혈압입니다. 만성질환의 대표적인 고혈압인데요. 일단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정기적으로 혈압을 좀 측정을 해주시면서 꾸준히 적정 혈압을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약을 복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문가랑 상의 없이 복용을 중단하게 되면 오히려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는 반동성 고혈압이라는 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고혈압 중에 일부는 복용했을 때 마른 기침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은 소변량이 갑자기 너무 증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몸이 필요한 쇠약감 그리고 어지럼증 등의 다양한 이상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조금 미리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전문가에게 확실히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당뇨병인데요. 당뇨병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당뇨약을 이제 복용을 하시다 보면은 갑작스럽게 어지럽고 하면서 이렇게 저혈당 증상이 나타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사탕이나 음료수와 같이 이제 빠르게 혈당을 올려주는 그 식품들을 같이 이렇게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혈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려진 것들이 이뇨제,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제, 결핵약, 부신피질 호르몬제, 그리고 기타 시럽제 같은 것들이 혈당을 올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복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고지혈증인데요. 이상지질 혈증이라고 알려져 있는 혈액에 이제 지질이 많이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스타틴 계열이라고 해가지고 고지혈증 약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약물들이 있는데요. 이 약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통증이 생기거나 갑자기 뭔가 피로한 증상의 근육병증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보이게 되면은 빠르게 주변에 전문가들한테 알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특히 몇 가지 약물들은 간 기능이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하시면서 간 기능을 조금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고, 특히 이제 간이 좀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작 전에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만성 폐질환입니다. 이 만성 폐질환 같은 경우에 우리 기침, 가래, 숨이 차고 하는 그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쓰이는 치료제들이 흡입제들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과 함께 들이마시면서 이 폐로 전달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러한 흡입제들이 각기 다른 사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흡입제들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이 좀 들어있을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입을 이제 가볍게 헹궈주시는 게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퇴행성 관절염도 많이 앓고 계십니다. 이쪽 분야에는 우리가 먹는 약도 있고 바르는 약도 있고 붙이는 약들도 이제 많이 있는데요. 또 이제 뭐 국소로 주사하는 그런 주사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약들이 이런 통증을 개선하기 위한 소염 진통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 위장관에도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신장 그리고 간에도 무리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어떤 약을 복용하고 얼마만큼 복용할지는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외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손에 묻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꼭 이제 손을 씻도록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주사를 맞으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과격한 운동 같은 건 좀 피하시면서 휴식을 취하라고 저희가 많이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치매도 굉장히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다양한 치매약들이 구역질과 구토, 뭐 복부 불편감들을 호소하는 양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졸리거나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는 양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게 되면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넘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뼈가 부러지는 골절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치매약을 복용하고 나서 식욕이 떨어지면서 밥을 잘 못 드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체중이 감소하거나 밤에 잠이 잘 안 온다. 그리고 감정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때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패치제로 나와 있는 치매약들도 있는데요. 너무 이제 같은 부위에 계속적으로 그 한 패치를 붙이게 되면은 피부 자극으로 이제 뭐 알레르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신 쪽에 이제 붙이시다가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2주 이내에 다른 부위로 부착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패치제들을 이제 아깝다고 또 잘라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회에 한 매만 붙이도록 이제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영양제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으로 해서 오랫동안 복용하는 약들도 있고요. 게다가 비상에 사용할 수 있는 구급약들도 많이 구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을 남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교수님, 요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약을 좀 과용하거나 오용하거나 이런 경우 많죠?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시민분들이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시는지, 어떻게 또 복용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여쭤봤거든요. 네.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관절약을 매일 아침마다 먹어요. 저는 하루에 3번
식사 후에 비타민 C를 꼭 복용하고 있습니다. 예, 아침마다 당뇨약 꼭 챙겨 먹습니다. 오래된 약은 안 먹어요. 저는 웬만하면 미지근한 물과 함께 약을 먹고 있습니다. 처방받은 약은 약사가 시키는 대로 먹고 있습니다. 교수님, 약도 음식처럼 유통기한이 있나요?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별로 정해진 그 보관 기한이라는 게 있고요. 특히 이제 약 같은 경우에는 사용 기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뭐 몇 개월 되는 것도 있지만 처방받는 약물이나 이런 것들 경우에는 뭐 2주 또는 1주 이내로 짧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렇게 급하게 쓸 일이 없다면 오랫동안 보관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소화제, 소화제 두통약 이런 것들은 네. 다 폐기. 그런 것들도 이제 유통기한이 지나면 웬만하면은 폐기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장롱에 두거나 뭐 거실에 둘 게 아니라 계속 네. 확인을 해서 네. 폐기시켜야 되는군요. 그렇죠. 이게 가만히 냅두다 보면은 그 의약품이 그 안에서 변질되기도 하고 약효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은 사실 먹어도 뭐 소용이 없다 보니까요. 예, 폐기를 드리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이번에는요, 올바른 약 복용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우리가 보통 처방을 받고 난 뒤에 약을 받잖아요. 약 받으면 항상 적혀 있는 글씨가 있습니다. 네. 식후 30분 후에 먹어라. 그리고 물과 함께 먹어라. 네. 이걸 꼭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사실상 그 제때 먹고 싶으니까 주위에 물이 없으면 탄산수도 함께 먹게 되고 주스도 이렇게 먹게 되는데 이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그건 권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대로 의약품이 사실 개발 단계에서부터 물과 함께 복용했을 때 최적의 효과와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개발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주스나 뭐 탄산음료 그리고 뭐 우유나 이런 홍차 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영양들이 있어서 그 흡수를 조금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내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꼭 먹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오메가3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메가3를 너무 많이 먹으면 오만해. 중금속이 쌓인다.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진짜 쌓이나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패류 같은 것들이 이제 크기가 크면 클수록 뭐 먹는 것도 많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중금속도 이제 많이 있어서 2차로 그렇죠. 이제 2차로 이제 걔네들로부터 만들어진 그 오메가3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뭐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 최근 들어서 만들어진 그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만들 때 그 명확한 그 중금속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딱 그 권장되는 그 섭취량만 적절히 유지해가면서 복용을 해주시면 뭐 장기가 복용하더라도 그렇게 크나큰 그런 중금속의 그 축적으로 인한 뭐 부작용이나 독성 이런 것들은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정받은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낸 이런 오메가3를 먹는 게 우선이 돼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생각보다 상품별로 좀 안 좋게 컨트롤된 그런 약물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올바른 약물 복용에 대한 궁금증, 질문 있습니다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잘못된 약물 복용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추가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의약품의 부작용은 저희 정상적인 용량에 따라 의약품을 투여할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의미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진통제를 드셨는데 진통 효과 이외에 갑자기 몸에 두드러기가 발생했다. 이런 것들 다 의도하지 않은 효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작용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약품의 부작용들은 대부분의 경우 복용 후에 한두 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예시들이 갑자기 이렇게 몸이 가렵거나 붓거나 하는 이런 증상 또는 갑자기 어지럽고 구토를 일으킨다든지 갑자기 숨이 좀 가빠지는 이런 증상을 이제 호소하기도 하시는데요. 이런 증상이 생기면은 다 의도치 않은 효과로 우리가 부작용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바로 약물 부작용을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약품 부작용은 왜 나타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약물의 오남용도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환자별마다 개개인별마다 고유의 체질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제 의약품 알러지가 나타나기도 하고 누구는 나타나지 않기도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의약품 자체의 특성으로 이미 많이 알려진 부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저희 항히스타민제, 콧물약 같은 거 드셨을 때 졸리고 하는 것들이 그의 예시고요. 그리고 아까 의약품끼리의 상호작용도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도 부작용의
이유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 부작용들이 더 많이 나타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약품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관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일단 중복 복용 방지를 위해서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면 항상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분들이 본인이 어떤 약을 복용하시는지 잘 모르고 새롭게 약을 처방받으시고 중복해서 복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약에 대한 효과가 더 커진다기보다는 오히려 안 좋은 부작용들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정해진 용량 용법대로 복용하시는 거 계속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안 난다고 해서 더 드시거나 아니면은 뭐 갑자기 끊거나 하시게 되면은 부작용이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예방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약을 복용하시다가 이렇게 뭐 갑자기 두드러기가 난다든가 뭐 호흡이 가빠진다든가 하는 부작용이 의심된다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의심되는 의약품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그 약물의 복용을 중단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약을 복용했고 그 증상이 어땠고 언제 그 증상이 발생했는지를 명백하게 기록을 하신 다음에 주변에 이제 의학 전문가, 의사나 약사님들한테 가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간혹 가다가 이제 약을 드시다가 챙겨 먹는 시간 놓쳤을 경우에 네. 뭐 아침 약을 못 먹었는데 점심에 2봉지를 같이 먹는 이런 것도 오용의 하나로 좀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갑작스럽게 우리가 잊었다고 해서 2알을 드신다 이런 것들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네. 사실 네. 언제 잊었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측면이 있겠는데요. 우리가 원래 복용해야 되는 시점과 좀 비슷한 시기에 생각났다라고 하시면 뭐 드셔도 상관이 없는데. 이미 다음 복용 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 생각이 나서 그러면 2알 먹어야겠다. 요거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권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약물을 먹었을 때요 두드러기가 발생한다든지 뭐 붓는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의사분들이 미리 약사분들이 이런 증상이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약물 알러지를 어떻게 다 대처를 해나가는 게 좋을까요? 저희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예상된 그런 알레르기나 부작용 같은 것들은 나름의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요법들이 좀 몇 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나 이런 두드러기 같은 것들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의 약들도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경우에 이제 이상 반응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의약품을 중단하는 걸 제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약물 부작용 중에서도 특히나 어르신들 분들께 약물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건강하신 그 분들과 다르게 이 신체 기능이 조금 어떻게 보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간이나 신장이나 이런 정상적인 기능을 하시는 그런 기능들이 조금 감소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 생리학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약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약물 부작용의 위험이 더 큰 이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이제 어르신들이 만성 질환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다른 약들을 한꺼번에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간이나 신장 기능의 저하로 대사나 배설 이 정상적이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효과도 효과지만 부작용이 더 커지면 어르신분들은 조금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한테 올바른 약물을 복용하는 법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셨을 때 항상 기존에 어떤 약을 복용하시는지를 꼭 다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물 부작용이나 약물 상호작용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약을 먹다가 새로운 약을 드시다가 갑자기 원치 않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새로운 증상이 나타난다.
라고 하면은 우리 밑에 있는 이제 어르신들한테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들에 속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속쓰리거나 뭐 소화불량 그리고 졸리고 인지 기능이 이제 갑자기 감소한다든지 어지럽고 부종이 나타나는 그런 예시들이 어르신들한테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을 보관하는 차원에서도 딱히 이제 냉장 보관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건조하고 그냥 서늘한 곳에 잘 보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약을 임의로 쪼개거나 갈아서 복용을 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의 부작용이 더 커질 수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다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물이랑 드시기 싫다고 뭐 과일 주스나 커피, 우유 이런 것들 같이 복용하게 되면은 음식과 약물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또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약을 복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약이 다 식후에 30분에 드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전에 복용하는 약은 음식물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흡수가 안 돼서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이 식전에 복용해야 되는 약물들은 꼭 식사 전에 복용을 하시길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식간에 복용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음식물과 일어날 수 있는 상호작용 때문에 약효가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나게끔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꼭 저렇게 복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식후에 복용하는 약물들, 음식물이 같이 들어가도 뭐 효과가 오히려 높아지거나 아니면은 원하는 대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약물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식후에 복용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위장관이 좀 불편한 그런 부작용들이 적기 때문에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취침 전에 복용해야 되는 약. 굉장히 이것 많습니다. 그래서 드시고 나서 바로 졸음이 유발될 수 있는 약물들, 특히 이제 운전을 하시거나 뭐 일을 하실 때 이렇게 졸리게 되면은 또 이렇게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취침 전에 복용을 하는 걸 또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위험성이 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올바른 약물 복용법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약물을 잘못 드시면 개인의 어떤 피해로 이어지겠지만요. 이 약물을 함부로 버리면 우리가 모두 생활하고 있는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맞습니다. 미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폐의약품 과연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을지 마지막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폐의약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버리기 귀찮다고 하수구나 변기에 네. 버리시지 마시고요. 환경 오염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먹다 남은 약은 근처에 있는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약국으로 가져가셔서 버려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약 같은 것들은 그냥 하나로 모아가지고 이제 그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가루약 같은 경우에는 포장지를 뜯는 순간 가루약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뜯지 않고 그대로 보관을 해주시고 버려주시면 좋겠고요. 물약 같은 경우에도 새지 않는 그런 통에다가 잘 밀봉해가지고 배출해 주시면 좋겠고 안약이나 연고 같은 경우에도 겉에 종이 박스를 분리하고 나서 폐기하고 용기째 다 그대로 배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는 많은 환자들의 큰 위로가 아무래도 빠른 쾌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올바른 약 복용에 관한 시청자 사연들을 모아봤습니다. 교수님, 5살 아이를 둔 30대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최근 아이가 너무 심한 감기에 걸려서 감기약을 5일치를 처방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3일 정도 약을 먹고 나니까 굉장히 많이 나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약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증상이 완화되면 처방받은 약이 남아도 복용을 중단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나머지 약까지 다 먹어야 되는지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저도 그래요. 네. 네. 좀 어려운 답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감기라는 질병 특성상 애초에 처방받는 여러 가지 약물들이 대부분 감기 증상을 조절하는 약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아기가 이렇게 뭐 기침, 뭐 콧물 뭐 이런 것들이 많다거나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약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사실 증상 조절용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상이 나아지면 사실 그렇게 막 다 복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감기라는 게 2차적으로 계속 이제 안 좋아지게 되면은 네. 뭐 중이염이나 뭐 기관지염이나 이런 데로 더 확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항생제라든지 스테로이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간혹가다 섞여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딱히 우리가 그 처방받은 그 일수만큼 웬만큼 다 드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보니까 중간에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번 사연은요, 건강을 위해서 매일 영양제를 먹고 있는 4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비타민 D, 오메가3,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C 등등 건강 보조 식품이 영양제를 오랫동안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제를 장기간 복용하면은 진통제처럼 내성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사실 이 40대 여성도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옛날만큼 좀 효과도 없는 것 같고 실제로 그런가요? 사실 이 건강기능식품에 속한 여러 가지 영양제들이 일단 말 그대로 식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여러 가지 음식물들에서 다 웬만하면 다 얻을 수 있는 영양소들을 모아놓은 게 이제 영양제로 나오는 것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뭐 음식도 여러 개 뭐 계속 먹는다고 해서 내성이 생기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더 먹고 싶죠. 그렇죠. 오히려 더 먹고 싶죠.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고려했을 때 뭐 내성이 생기거나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닐까요? 복합 영양제가 아니라면은 따로따로 먹는 건 좀 위험하겠죠. 그치.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이 권장 용량 용법이라는 게 항상 이제 그 건강기능식품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드시게 되면은 오히려 안 좋아지는 건강보조식품들의 이제 독성이나 이런 것들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영양제들도 오히려 과하면 또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딱 그 정해진 용량 내에서 용법을 지키면서 드시면은 오랫동안 드셔도 내성 걱정 크게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TV 메디컬 역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올바른 약물 복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나 약물의 올바른 용량 용법을 잘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원치 않는 부작용이 발생될 확률이 매우 높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어르신분들이나 유소아 어린이들한테는 그런 이펙트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약물의 부작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올바른 약물 복용법을 꼭 지켜주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올여름은 평년보다 조금 더 덥고 비도 좀 더 많이 올 거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꼼꼼하게 내 몸을 살펴보면서 건강을 잘 챙기셔야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약발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올바른 약물 복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약학대학의 김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만성질환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지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치매뿐만 아니고 다양한 그런 질병들, 특히 이제 만성질환과 방금 얘기한 치매는 이제 신경 쪽 질환인데 그런 것들이 아직 사실 증상 조절하는 약들만 있고 질병 자체를 다시 되돌려주고 다시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치료제들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치매 약을 꼽고 싶습니다. 치매라는 질병 자체가 계속 신경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악화되기만 하고 증상을 조절해주는 약들밖에 없거든요. 조금 더 질병 자체를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신약을 개발해보고 싶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